안녕하십니까. 2021년 화성 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편 진행을 맡은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화성 지역학은 매년 화성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화성 시민과 공유하는 그런 강좌였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랜선으로 이제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까지 또 랜선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는 참 몰랐네요. 어쨌든 그 방송 보시는 분들과 뭐 화성 시민 여러분 모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드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좀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번 주제인 화성의 전설에 관해서 강의해 주실 이원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에서 고전문학을 전공으로 했고 지금 상호교양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예, 이원영 선생님, 그 구비문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구비문학이라는 말이 어떤 걸까요? 구비문학의 구자는 입구자고요. 예. 비자는 우리가 보통 비석할 때 새길 비자인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비석에 새겨지듯이 이렇게 내용이 정해져가지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구비문학이라고도 하고 뭐 구전서라 아니면 구비서사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석에 새겨졌다는 말은 이게 어떤 사람이 와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뭐 글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말로써 비석에 새겨진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네, 일정한 형태를 예. 계속 유지하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군요. 이렇게 형태가 계속 예.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비석 비자를 쓰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화성의 전설을 저희가 다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구비문학 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성의 전설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구비문학에는 크게 이제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분류를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이제 장르가 전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이제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신이 나오거나 신이 되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또 민담은 보통 콩쥐팥쥐나 해와다리는 오누이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역성에 크게 관여치 않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설은 그 해당 지역의 이제 전승물이나 증거물이나 해당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나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화성의 어떤 특성을 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화성 지역을 저도 이제 많이 다뤄보지만 그 도심 지역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도 다양하고 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많은 그런 곳이라서요. 각 지역별로 전설을 알아보면 그 지역의 특성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 1강은 동탄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예. 네, 동탄 지역은 지금은 신도시로 개발이 돼서 동으로 불리지만 예전엔 동탄면이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요. 예. 그래서 동탄면을 대상으로 화성문화원에서 지역 조사를 했던 자료집이 있어서 그 자료집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강의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동탄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뭐 천지개벽 하듯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동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한번 넘어가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강의한 차례를 한번 보시면 동탄 지역의 어제와 오늘 부분을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동탄 지역 전설의 자료에서 대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승 양상을 보시고 그 자료들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에 있는 증거물들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설들의 유형별로 나눠서 서사적인 특징과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더 그 분위기가 있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뭔가 그냥 옛날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차원이 높은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 예.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장을 보시면 1914년 일제강점기 시기 때 조선총독부가 그 당시에 이제 군면 통폐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화성 지역은 남양군과 수원군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는데 수원군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양군의 지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원군에 있었던 동북면과 어탄면이 또 통합이 됐어요. 그 군면 통폐합은 꼭 군만 통폐합한 것이 아니라 면, 리, 뭐 이런 세부 지역과 전부 다 통폐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동북면의 동자와 어탄면의 탄자를 따서 동탄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동북면에 속했던 지역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요. 또 어탄면에 속했던 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은 다 동으로 바뀌어서 오산동, 뭐 산척동, 장지동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넘어가서 또 역사를 한번 보시면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수원군의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이 돼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원시로 나간 수원읍 지역 이외의 지역은 새로운 이름을 이제 화성군이라 지었고요. 그러면서 화성군을 계속 지내다가 1989년에 또 화성군의 오산읍 지역이 오산시로 승격이 되어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역에서 수원시와 오산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면서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2001년 3월 화성시로 승격되었다라고 저도 찾아서 알게 됐습니다. 20년밖에 안 됐네요. 화성이 시가 된 지가. 네. 그래서 저도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화성시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니까, 왜 화성시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것 같아요. 수원읍이 수원시가 돼서 나가고, 오산읍이 오산시가 돼서 나가는 동안 아마도 그 읍이 시가 될 정도로 뭔가 문화가 집중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성시 문화가 어느 뭐 지역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정말 다 균등하게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성시 동탄면에서 다시 동탄동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2001년 12월에 화성 동탄지구 개발에 대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에 착공이 돼서 2004년 6월에는 첫 분양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7년 1월에는 시범단지 아파트가 첫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제 이때 1신도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모두 준공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은 전체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마 동탄 2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입주도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대장 아파트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동탄 주민들은 굉장히 그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걸로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탄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 숲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탄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들이 꽤 조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가져오는 자료들은 옛날 지명으로 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까봐 옛날 지명과 지금 현재 지명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은 아마 법정동인 것 같고요. 뒷부분은 이제 행정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옛 지명을 이렇게 변기에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송리와 서구리는 반송동과 서구동이 됐고 동탄 1동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안읍에 들어가 있던 능리도 지금 동탄 지구에 들어가서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보시는 자료들은 대부분 옛 동탄면 지명으로 그 마을에서 이제 사시던 분들께서 구술을 하셨고 그 옛 지역에서 체록을 한 것들이라 지금의 아파트 동네에서 체록은 된 것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동탄 신도시 위성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산과 이렇게 자연 마을들만 부락들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대부분 입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채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이었던 곳이 아파트 마을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논밭이 있던 곳이 논이 있던 곳이 이렇게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 사진이 이신도시, 그러니까 지금 동탄 2지구 지역이 예전에 그 논밭이었던 때를 2009년도에
LH에서 만든 그런 자료에서 이렇게 따온 사진인데요. 그 예전에 그 동탄에서 사시던 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동탄 지역까지 무슨 그 실뱀장어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걸 잡고 놀았다는 얘기를 막 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설 강의가 옛 그 동탄의 기억을 가지신 분들과 새로운 분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사 오신 분들, 뭐 동탄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요. 예,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아이들에게는 맞습니다. 동탄이 고향이 되는데 예. 자기 고향에 대한 이해와 또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애향심 그리고 자긍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또 좋은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동탄 지역 전설의 자료의 전승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동탄 지역의 대표 전설로는 박장철 효자각에 대한 유래 전설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에 있는 박장철 효자각 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수집 자료는 1990년에 출간된 화성 군사의 학원에 박장철의 효성이라고 해서 이제 실려 있고요. 예. 또 문화원에서 화성문화원에서 태안 동탁면을 2004년에 발간하셨는데 여기도 박장철 효자 이야기 1편과 2편 이렇게 채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사 이제 2권입니다. 네, 2권인데 2005년에 발간된 책에도 밀양박씨 효자비의 유래라고 해서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내용은 김명수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네. 예, 조선 정조시대에 장지리의 밀양박씨 집안에 이름난 효자 박장철이 살았다. 예, 박장철은 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셨는데 아버지에게 병환이 생기자 밤낮으로 병간호를 하였다. 박장철은 겨울에 냉수로 목욕제기까지 하며 부친의 쾌유를 빌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세에는 큰 차도가 없었고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다. 이때 송이버섯을 드시면 아버지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의원의 말을 들은 박장철은 송이버섯을 구하러 바로 읍내에 나갔다. 재료를 구하고서 박장철이 집으로 가려 하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다. 밤길이 위험하니 다음날 새벽에 떠나라고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박장철은 위중한 아버지가 걱정되어 바로 길을 떠났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예. 일단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아버님께서 아프시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아, 그런 네, 문제요? 그렇죠. 서사적인 문제를 그렇죠.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아버님께서 병환이 생기셨고 또 그냥 아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식음 전폐를 하시니까 드셔야 나을 텐데 드시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전에 이제 효도의 가장 큰 그 행동 중 하나가 봉양이잖아요. 좋은 예. 것을 드시게 하고 네. 약이 될 만한 그런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그 약이 될 만한 음식은 뭐든지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겠죠, 대부분. 네, 뭐 그 화성 군사에는 송이버섯과 육고기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아, 육고기. 네, 그 대부분의 공통적으로는 송이버섯이 나와서 송이버섯으로 넣었습니다. 예. 송이버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의 읍내로 나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효자 관련 설화들을 보시면 보통 그 부모님들께서 아프실 때 드시고 싶어 하는 것들이 예.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거나 제철이 아닌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나요? 뭐 겨울에 딸기 뭐 이런 거. 네, 겨울에 딸기를 구하거나 겨울에 죽순을 구하거나 뭐 겨울에 잉어를 구해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드시고 싶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아마 빅리득보 전설인가 해가지고 얼음 가운데서도 거기도 잉어를 구하는 강이 다 얼었는데 깨서 잉어를 잡아와라 비슷한 이렇게 유형의 되는군요. 서사가 전해지고 해서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시면 송이버섯 지금도 송이버섯 구하기 힘들고 그쵸, 아주 귀하죠. 귀하고 이제 지금도 비싼 이제 버섯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화성 지역에서 송이버섯을 구하려면 쉬운 게 아니었겠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구하러 이제 읍내로 나갔다가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또 걸어서 오셔야 되는데
이제 밤길이 위험하니까 새벽에 떠나라고 했지만 그냥 바로 떠난 거죠. 네, 그때는 이제 그 밤길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냥 어두워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밤에 호랑이가 다닐 수 있어서 호환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밤길을 안 다닌 것이죠. 요새는 저도 가끔 이제 별 보러 가려고 이렇게 길을 나서고 오면 맨눈에 별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빛이 많은 곳이구나.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네.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비까지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네, 비까지 쏟아지는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예. 굉장히 무서웠겠죠. 예. 박장철은. 근데 갑자기 목탁 연불 소리와 지팡이 짚고 끄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박장철이 속으로 이 밤중에 누가 어디로 가는 중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갑자기 한 도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박장철에게 물은 거죠. 이 깊은 밤중에 험한 산길을 혼자서 걷고 계시니 어인이유십니까? 이렇게 오.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박장철이 아버님 병안에 쓸 약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도사가 소승이 가는 길과 같은 방향이니 무서움도 덜 겸 동행함이 어떠신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자료는 예. 소승은 산삼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절에 사는데 그 절로 가는 중이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예. 것이고요. 방향이 같다는 얘기를 그렇게 네. 한 거네요. 그래서 박장철이 흔쾌히 무서운 상태였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고 둘이 밤길을 같이 걷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도사를 앞세우고 걸으니까 비가 다 거치고 길이 아주 환하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이제 도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막 그 길이 좀 어두운 것들이 거쳤다는 게 그죠. 신기한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 간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신기한 일이 다음 장면과 이어지거든요. 한번 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집에 도착한 박장철은 도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도사는 펄떡펄떡 제주를 넘더니 벼랑간에 큰 호랑이로 변신하였습니다. 지금 호랑이가 있네요. 그때서야 박장철은 산신이 자신의 밤길 기가를 도와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장철은 시장하실 테니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하며 개를 한 마리 잡아드렸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살펴보니 잡아준 개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좋은 결말이네요. 요새 또 민감하신데. 부치는 박장철이 구해온 것을 먹고서 회생하였습니다. 그 후로 도사가 호랑이로 변해 사라진 곳을 대오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렇군요. 아까 앞에 부분에 예. 도사를 앞세우고 걸으니까 비가 거치고 앞이 환해서 걸어가기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 호랑이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호랑이는 이제 과거에 상군으로도 불릴 만큼 예. 산을 대표하는 또 산을 지키는 동물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지금도 제가 재작년 때까지 조사를 하러 다닐 때에도 상간마을에 가면 호랑이를 옛날에 만날 때 호랑이를 앞세우고 걸으면 길을 잃지 않고 산을 나올 수 있다라는 자료를 채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신 호랑이는 예. 이제 길을 잃은 사람이나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해준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호랑이는 이게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설화 속에는 이렇게 호랑이에 대한 다양한 다층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을 입히는 아주 무서운 맹수로서의 동물도 있고 예. 또 산을 지켜주고 또 동물과 사람을 지켜주는 산신으로서의 호랑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자료가 박장철 효자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효행담이 있어서 예.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전합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고 박장철은 부모 봉양을 위한 여분의 쌀을 뒤채에다 따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쌀을 보관해둔 뒤채까지 번졌습니다. 박장철은 부모 봉양에 필요한 쌀을 구하기 위해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길이 더욱 거세게 솟구쳐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음에 절망한 박장철이 하늘을 보며 크게 탄식하였더니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곧 소나기가 쏟아졌고 불길을 꺼뜨렸습니다. 같이 불을 끄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박장철의 효성을 돕고자 하늘이 비를 내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예. 이제 호랑이가 안 도와줘도 하늘이 도와줘서 네. 벌써 이분은 될 뿐이군요. 그만큼 이제 지극한 효성을 그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몸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불을 끄려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예. 봉양할 쌀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걸 보고 이제 그 절망한 박장철을 보고 하늘이 결국에 도와준 것인데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효행담에서 나오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해서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과 또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걸 굉장히 지극하게 노력을 하면 하늘도 이에 감동을 해서 도와준다라는 것인데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효행담에 많이 나타나서 이런 하늘의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동탄에 이제 교육률이 높은데 이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가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사셨던 동네인데 예. 이분이 효행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미담이 같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효행담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예. 많거든요. 단편적으로 자기 부모한테만 잘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박장철 분께서는 이 동네를 위한 어떤 선행을 하신 미담도 같이 전해져가지고 콘텐츠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봐 제가 한번 주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예. 그 뒤 어느 해에는 흉년에 전염병까지 번져 마을에 기아와 병고가 만연하였습니다. 다들 전염병이 무서워서 구호에 나서지 않았는데 박장철이 자기 재산을 털어 음식과 약을 준비하고 혼자서 병자를 찾아다니며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박장철의 구휼로 목숨을 구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고요. 온 동네에 그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후에 박장철이 늙어서 세상을 떠나자 동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그가 베푼 선행과 은혜를 어찌다 갚겠느냐,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느냐고 한탄하며 모든 일을 함께 도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종 때는 박장철을 기리는 효자 정문과 현판이 내려졌고 해방 이후 밀양박씨 가문에서 비를 세우고 각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장질이 마을 입구에 그 현판과 비가 남아서 전합니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예. 자신의 부모에게만 효행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특히, 효자네요. 네, 마을의 또 약자들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외면했던 이 병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 보통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런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먹이고 약을 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으셨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굉장하신 위인이시죠. 네. 나라의 마을의 아들 네, 사실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박장철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구해준 것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효자비가 세워져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로 지역에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저런 효자비가 있구나, 우리 마을에 저런 게 있었네라고 하고 지나가기보다는 이렇게 예. 자세한 얘기를 좀 알고 나시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예. 그분을 나도 본받아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또 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고종 황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고종 황제가 등장하는 것도 또 재미있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전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확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타 전설인데요. 앞에 예. 박장철 전설을 좀 주로 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이것이 좀 서사적으로 조금 더 풍부해서 좀 오래 살펴봤고 예. 나머지 또 동탄 지역에 여기저기서 전설된 자료들 중에서 좀 재미있는 자료들 몇 개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랑고개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랑고개요. 네, 요거는 이제 전설 중에도 광포 전설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해지는 그런 전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담처럼 전역에서 전해지긴 하지만 그 지역의 특정 어떤 지형이라든지 증거물과 관계를 해서 결부해서 전해지는 것들인데요. 예. 요것은 이제 달래고개, 달래강 설화 유형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냥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네. 예, 그 누이와 같이 길을 가다 누이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낀 남자 형제가 스스로의 검열을 통해 성기를 훼손하고 자결한 후 이를 본 누이가 말이라도 하지 왜 그냥 죽었냐고 탄식했다는 내용으로 남매 간의 근친상간 금기 모티브를 주체로 하는
달래고개, 달래강설화 유형의 전설입니다. 이거 너무 앞에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아, 그쵸. 박장철 효자 얘기하다가 근친상간이 갑자기 나와버리네. 네, 전설의 특징이 좀 예. 이렇게 파격적인 주제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담은 조금 낙관적이고 예. 좀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도 한데요. 예. 전설은 조금 보면 비극적이거나 조금 파멸하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자극적이니까 좀 오래오래 전승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또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성의 의미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예. 이 남매 간의 근친상간 금기라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있잖아요. 예. 근데 남녀 간의 성욕이라는 것이 또 본능적 인간으로서 또는 동물로서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로 금기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 성적 충동을 느낀 남자 형제가 스스로 내가 우리 누이 뭐 누나나 여동생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예. 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가 성적 충동을 느끼다니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성기를 훼손을 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 길을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렇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비가 막 내려서 비가 오는 와중에 강을 건넌다든지 고개를 넘는다든지 해가지고 옷이 젖거나 옷을 벗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성적 충동이 느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느낀 성적 충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 검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보면서 여기서 보는 이제 주제에 관련된 거는 제목과 관련된 건데 누나가 말이라도 하지 왜 그냥 죽었나 달래나 보지 왜 말이나 이렇게 죽어버렸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 이런 제목이 유래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다랑고개란 곳이 이제 그러면 있었다는 식으로 이임순 선생님, 이임순 제보자, 그러니까 이 네네. 제보하신 분이 다랑고개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 봐요. 예, 요 건너편 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책으로만 봐서 체록을 제가 한 건 아니라서 책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동탄이 완전 다 뒤집혀가지고 예. 지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산이었던 곳이 이제 다 깎여서 아파트 단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 버려서 이 다랑고개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랑고개에 관련된 전설이 체록된 지역이라도 좀 약간 부연을 해드리면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 병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먼저 받고 저희 그 동탄 토박이면서 아직도 동탄에 사시는 박승주 이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문화원 이사님.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좀 해봤더니 아마 그분은 이 신리에 있는 신리 바른골에 있는 그 고개가 바랑고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이름의 고개는 바랑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바른 꼴이 있고 또 불성리 고개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고개로는. 근데 그게 아니겠느냐 이 정도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네. 뭐. 근데 보통 달래고개나 달래강은 제목이 이 내용에 있는 달래나 보지라는 거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보통 이름이 비슷한 고개가 있을 때 그렇게 뭐 성남이나 엮이나 보네요. 서울이나 충주의 달래강이라든지 다 제목이 다 달래고개, 달래나 고개, 뭐 달래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랑고개도 비슷한 부류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얘기를 꺼내기를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전해지기가 전해지는 좀 어려운 것이, 측면이 있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꺼낼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전승이 약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만약에 이런 주제를 다뤘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무슨 야동이나 성인 영화가 되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이거를 통제해내고 막 그렇게 죽음으로 이걸 통제해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그 문화의 증거라는 그 아까 그때 말씀이 좀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결국. 누나랑 이제 편하게 나 누나 이랬는데 이랬어 내가 좀 스스로에게 실망했어. 뭐 아니면 미안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풀 수는 있는데 너무 이제 소통이 단절해서 스스로
이제 스스로를 단죄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면서 또 아쉬움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소통해서 잘 풀어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꽁꽁 안고 있다가 그렇게 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거니까 네, 그 그런 소통의 의미도 있을 수 중요성도 있겠네요.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도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예, 예. 떠내려온 미륵산이라고도 하는 또 거북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요. 예. 홍수에 떠내려오던 산이 현재의 위치에 앉아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으로 지형 창조 내용을 담고 있는 전설인데 보통 이제 구비문학적으로는 산이동 설화, 걸어온 산 설화 이런 식으로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산이 왜 갑자기 여기 생겼을까? 뭐 고개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울산바위처럼 예. 우리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가 어떻게 여기 갑자기 이렇게 큰 바위가 생겼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붙여지는 것처럼 여기 미륵산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식의 이유를 붙였을 텐데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떠내려 왔다는 게 뭐 특징들이 있나요? 떠내려온 산들의 특징이나 뭐 그 모양이랄까 걸어온 뭐 그런 특징이 있을 것 산이나 같은데. 떠내려온 산들을 보면 산맥이 이어져 있다기보다는 평지에 갑자기 서 있는 산들이 많이 그래서 있는데요. 이게 왜 산이 여기 있는지 좀 뜬금없다 네, 갑자기 이런 평지에 내용이군요. 굉장히 높은 산이 서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예. 뭐 지난해 마이산 같은 경우도 이제 안마이산과 수마이산이 같이 이제 걸어서 오다가 자정했다는 산이고요. 여기 화성에 이제 조암에 있는 쌍봉산 경우도 산이 이제 마구가 짊어서 오긴 했지만 이제 걸어온 것이고요. 예. 여기 있는 미륵산도 이제 떠내려온 것인데 여기 보면 홍수라고 있죠. 예, 홍수. 산이 떠내려올 만큼의 홍수라는 거 굉장한 거대한 홍수겠죠. 그럼 옛날에 있었던 큰 홍수나 그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뭐 자연 현상의 기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 분류를 또 대홍수설화라는 분류에도 속해져 있는데요. 대홍수설화를 보면 꼭 성경에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홍수설화가 있어서 온 세계가 다 잠겨서 요 아까 있었던 근친상간 남매 이야기처럼 누나와 뭐 동생, 여동생과 오빠만 남아 있어서 이제 인류를 다시 번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모든 곳이 다 잠겼는데 이 산만 남아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는 산이 떠내려올 정도로 큰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옛사람들의 아주 큰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있던 홍수 때문에 이렇게 왔다더라 하면서 이제 근거는 이렇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동탄에는 이 떠내려온 미륵산 얘기. 네, 그리고 다음번에 나오는 배를 맸던 왕배산과 배마루도 이것도 그런 거예요. 네, 홍수설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옛날 옛적 주변이 모두 바다가 되었는데 다 잠기지 않았던 왕배산 산꼭대기에 배를 맬 수 있었고 그 아래로 배가 드나들었다는 왕배산과 배마루 지역의 배마루의 지명률의 전설입니다. 고리봉 대홍수설화 유형의 전설이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네, 여기도 똑같이 대홍수 시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던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를 다 계속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이 왕배산 꼭대기가 잠기지 않아서 거기다가 배를 걸어서 매서 정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리봉설화라는 게 큰 유형인데 그 배를 걸었던 고리가 있었던 산이다라고 해서 고리봉 전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대홍수 설화에 속하는 자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배산 아래에는 배가 이렇게 드나들었다라고 해서 배마루라고 부르는 방교 삼리 지역이 있는데요. 방교 삼리가 배마루라고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아주 평지 지역이고 바다와는 아주 먼 지역인데 거기에 배가 드나들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께서 체록하신 걸 보면 바닥을 팔면 뻘이 나온다고 한다든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닿으면 뻘이 나온다. 뭐 조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배를 메었던 어떤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 지금 치면 이제 화성에 이제 간척이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도 예전에는 배를 메었던 지역이지만 다 간척이 된 이후에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평지 어떻게 바다였지 이렇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예. 이제 상점벽해가 되는 그런 지형들이 있는데 예. 여기도 예전에 분들은 이런 어떤 뻘 같은 진흙 같은 어떤 토양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여기가 바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사실 동탄 지형이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산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홍수가 다 나면 동탄에 있는 산들은 다 잠길 것 같은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산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구릉 지역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산은 있다고 쳐도 이제 어떻게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실뱀장어가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실뱀장어를 잡으면서 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실뱀장어가 아마 장어가 뭐 바다와 민물을 오가면서 크는 예, 맞습니다. 는 어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바닷물이 여기 천까지 황고지천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없어진 지형에 대해서 좀 상상도 해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동탄 지역은 이 조사 사업을 할 당시에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이 막 진행되던 차였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전설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예. 이후에 또 다른 더 우리 지역에 더 좋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 체록이 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시면 또 제보를 해주시거나 예, 또 그러면 들려주시면 더 풍성하게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뭐 이야기들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3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살펴보자면 예. 이 동탄 지역 전설의 당시 현장과 증거물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예. 이것이 왜 전설로서의 성격을 가지느냐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예. 밀항박씨 박장철이란 분은 이제 실존 인물이니까 이렇게 생년도 나오고요, 생몰도 나오고요. 예. 또 지역의 이름난 효자로서 1885년 고종이 그 효자 정문을 내렸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고요. 그걸 계속 보면서 얘기를 전승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86년 5월 20일에는 이제 화성시 유형문화재 6호로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료를 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장지동 493-2 쪽에 2번지 쪽으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이렇게 지금 자료를 넣어 주셨는데요. 예. 화성시청 포토갤러리에서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박장철의 효자각의 전경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 가문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벽돌이 쌓여 있고 그러진 않았겠네요. 원래대로 하면. 그랬겠죠, 예전에는. 그것도 지금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다랑곡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미정이라서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고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아니면 우리 엄마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안다더라, 예. 아신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제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랑고개 말고요. 바랑고개는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다랑고개가 혹시 어디 네.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시면 뭐 댓글로 주셔도 좋고 문화원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미륵산의 위치인데요. 아까 떠내려온 산이 있었잖아요. 예. 이 동탄역 에일린의 뜰 아파트와 자람의 공원이 지금의 미륵산 위치인데 이것을 다 이제 산을 깎아서 예.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미륵산이 깎여서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미륵산에 실제로 미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저희 그래서 박승주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화성시에서 수거해서 보관 중이고 향후 이제 어떤 적절한 위치에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하실 것 같아요. 설치해 주실 것 같은데 예. 요것은 이제 미륵 그 돌미륵이 서 있었던 예. 연유로 아마 미륵산이라 불리는 게 아닐까라고 아까도 그 거북산이 이렇게 떠내려온 그것 때문에 거북산이라고 이렇게 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보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 거북이처럼 생겨서 거북산이라고 불러서 자기들은 미륵산이라기보다 거북산이라고 많이 불렀다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 체록된 자료에도 거북이처럼 생겨서 거북산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있고요. 왕배산과 배마루는 방교 3리 위치인데요. 지금 지도를 이제 다들 지도 요즘에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이제 지금 왕배산은 공원화가 되어서 예, 굉장히 예. 개발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방교동이라고 하는 곳에 방교 3리 쪽의 옛 지명이 배마루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교 3리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배마루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지금도 아마 배마루에 산다고 얘기를 하시면 더 요새는 또 요즘 감각이랑 더 맞지 않을까. 방교 3리보다는 더 친근하고 네, 이름도 예쁜 것 같아요. 네, 배마루 이름이 예쁜 것 예쁘네요. 같아요. 네. 그러면
배마루가 뭐야 하면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배마루라는 말 자체로 이 지역의 전설을 설명할 수 있게 왜 여기 배가 맸을까 하면 예. 거기 이제 대홍수 설화가 같이 연계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박장철 효자각의 유래 전설에서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 전설이기도 하고요. 예. 또 효행담이 담겨져 있어서 효행담이기도 하고 예. 호랑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그 안에 호랑이가 산신에서 뭐 도승으로 변화하는 변신담이 있네요. 있고요. 예. 또 아까 뭐 하늘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뭐가 거치거나 이렇게처럼 이제 신이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이담의 성격을 가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설명해 준 것처럼 실존한 인물이고 또 나라에서 내려준 효자 정문이 효행의 증거물로서 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 전설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집안 분들은 엄청 자랑스러워서 그쵸. 여기저기 막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 밀양박 씨 족보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화성 군사 학원에 보면 그 내용이 그 어떤 밀양박 씨 어떤 파의 족보에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또 그 전설의 주제와 내용이라는 것도 이 효행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보시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처럼 효행을 지극정성으로 실천할 때 무조건 이제 어떤 이제 위기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까지 극복을 할 때 더 위대한 효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신비로운 이적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요. 예. 크게 산신 호랑이와 소나기를 통해서 이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박장철이 얘기하기를 산신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소랑이를 산신으로 여기는데 이 산신은 신인 만큼 여러 가지 이제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비를 그치게 한다든지 밤길을 환하게 밝힌다든지 안광으로 아마 밟히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고양이도 이제 밤에 보면 눈이 번쩍번쩍. 예, 그 할머니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예. 호랑이들이 눈 위에 불을 켜고 본다고 해서 그렇군요. 호랑이 눈에 불 때문에 환하게 보였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고양이 눈이 이만한데도 밝은데 호랑이가 눈이 크니까 더 크게 보였겠죠. 반사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호랑이를 직접 보신 건가요? 예. 직접 겪으신 분들은 이제 거나 이제 간접적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걸 수도 있겠네요. 또 제주를 넘어서 둔갑 변신을 한다든지 또 아까처럼 죽은 개를 다시 살리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연됐던 얘기를 보면 소나기를 내려서 불을 꺼트린 주체인 이제 하늘, 초월적 신적 존재로서의 하늘이 또 등장해서 이런 신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효행담이라는 게 조금 이게 재미가 없다 느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또 왠지 익사이팅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 효행이라는 것은 국가가 장려하던 이념이었기 때문에. 한 동네에 효자가 한두 명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많이 근데 있었을 이제 건데. 특별한 어떤 효행이 있을 때 그 효행담이 전설이 될 텐데. 적어도 호랑이가 앞에 그 들러리를 또 서주고 구해주거나 기랍잡이도 해줘야 이제 그 정도가 효자가 되는 거군요. 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구빈문학 속에 호랑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호랑이 다양한 모습을 좀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봐 주세요. 과거 전통사의 호랑이는 거대한 몸집과 큰 힘, 빠른 속도의 위력을 가지는 최강의 동물이자 호환을 당할 수 있는 사나운 맹수였습니다. 이렇듯 호랑이에 대한 민중의 공포와 문화적 상상력은 구비문학 속의 호랑이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내는데요. 보통 설화 속에서 호랑이는 주로 4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신격화된 호랑이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산신이나 영물의 모습이고요. 둘째로는 사람이나 동물을 해치는 사나운 맹수이자 폭군의 모습입니다. 셋째로는 인간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거나 보온을 하는 원조자적 모습인데요. 넷째는 욕심이 많으나 우둔하여 힘이 약한 존재에게 속아 골탕을 먹는 희화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거 조금씩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은 이 이야기에 있는 것 같아. 이런 특징은 이런 이야기로 들어본 것 같아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장철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신격화된 호랑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산신이나 영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보온을 하는 원조자적인 모습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이야기, 다른 효자 이야기에 보면 이제
동물을 이제 사람이나 동물을 호환을 입히는 그런 사나운 맹수의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도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시련을 주는 그런 네. 요소로 나타날 수도 네, 있겠네요. 있고요. 또 미나라든지 민담에서 보면 토끼라든지 또 작은 동물에게 속임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골탕을 먹는 그런 이제 욕심은 많지만 우둔한 어리석은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기 이게 화면에 보이는 이게 감도 이제 곶감과 호랑이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예. 얘기도 아마 그런 그쵸. 형태일 것 그 같습니다. 호랑이가 이제 민가로 이제 사람을 잡아 먹으러 내려왔다가 예.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어떤 걸 보고 나 도망가야지 하고 하는 것들도 이런 그쵸. 네 번째 어떻게 보면 경우이고요. 속아 넘어가는 네. 그 호랑이. 또 호랑이는 힘이 세고 이제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양반 지배층에 예. 이제 빗대어 가지고 이제 폭군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돼서 왜 호질 같은 그런 소설 같은 고전 것들 보면 문학에서는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림을 지금 한번 보시면요. 예. 요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우리 절에 가시면 그 제일 위쪽에 산신각이라고 따로 모셔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예. 민간에 있던 그 산신 신앙이 불교와 융합이 되어 가지고 예. 이제 불교에 있는 절 안에서도 자연신, 지역의 산신을 모시는 그런 산신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이곳은 용주사, 화성에 있는 용주사에 있는 산신각에 있는 탱화라고 합니다. 보통은 호랑이 자체가 산신으로 여겨지는 곳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후대로 오면서 불교에서 이제 민간 신앙을 습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물신 모습으로 산신이 그려지고 그 산신을 지키는 동물이나 신수로서 이렇게 호랑이가 같이 곁들여져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기 아마 용주사에 있는 산신과 그 탱화를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다른 지역 산신각의 호랑이보다 굉장히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예, 그렇네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좀 귀엽게 그려지기도 하고 좀 젊은 호랑이가 그려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네요. 사실 뭐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상할 수는 있으니까 네. 왜 나이 많은 호랑이가 그려져 있을지를 또 용주사의 역사랑 한번 생각해보면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더 영험하다든지 더 오래 그렇죠. 묵은 호랑이로 그리신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또 능력이 많은 걸로 예전에는 생각을 했으니까. 네, 요런 이제 모습은 아까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산신이나 영물에 해당하는 모습이고요. 예. 요 호작도 같은 모습은 보통 이제 네 번째 아까 어리석거나 또는 그 속임에 골탕을 먹는 존재인 희화화된 존재랑 비슷하게 그려졌잖아요. 좀 귀엽다든지 조금 어리석게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정월에 신년 할애할 때 보통 보내는 그림에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신년 할애할 때 그림을 보낸다고요? 이게 보통 여기 보면 소나무가 있고요. 소나무는 이제 1월 음력 정월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호랑이는 사실은 가 아니고 표범으로 많이 그려졌는데 이 표범과 이 까치의 중국식 발음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과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표범과 그다음에 까치와 이 소나무를 같이 그려서 호작도라고 해서 신년에 정월에 이제 보내면 신년 우리 예를 들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처럼 신년에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계속 그려지다 보니까 호랑이가 많다 보니까 얼굴은 표범이고 밑에는 호랑이 모습을 그려지기도 하고 나중에 전부 다 호랑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래가 있는데 이런 모습도 보면 좀 민화에서의 호랑이는 좀 더 우리가 친근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호랑이 형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웹툰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호랑이도 이제 산신에 해당하는 영물적인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들끼리 누가 더 상군이 될 것인가를 대립을 하기도 하고요. 그 호랑이 형님이 그런 내용이었군요. 예, 이 작품인지는 스포일러인가요? 아니요. 이 작품은 아닌데 다른 제가 본 작품에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호랑이가 여기서는 아마 호랑이가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호랑이와 형님을 호랑이로 둔 존재인 것 같은데 그 이것은 전래 동화나 뭐 그 구전 설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 웹툰이라고 보이는데 요거는 아까 세 번째 인간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거나 원조자적인 원조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서 보자면 여기 설화 속에 이제 호랑이는 산신이자 원조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요. 이 신통화 능력으로 비를 멈추고 또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예. 또 인간 도승과 호랑이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둔갑해서 변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대접한 개가 또 나중에 봤더니 죽지 않고 살아있게 그럼 제가 했다는 보니까 이렇게 잡긴 잡았으니까 부활한 거네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조자로서의 산신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이게 산신이 무조건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산신이 네. 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박장철의 경우는 이제 아주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원조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밤길을 도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주목을 했던 부분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다시 살아난 부분인데요. 아, 그건 좀 특이하네요. 네. 동탄 그 박장철 설화에만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설화에도 보면 이제 환상을 만들어서 현실의 현상을 조작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루셔니스트 같은 그런 거네요. 그래서 왜 동자삼 설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부모님이 네,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약을 구해야 되는데 쓸 약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스님이 아들을 삶아서 먹이면 삶아서 먹이면 나으실 거다라고 해서 엄청 그 부부 내외가 고민을 하다가 아들은 삶았더니? 또 얻을 수 있으나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아들을 죽이자고 해서 이제 살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들을 푹 고아서 드시고 낳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막 죽었다라고 슬퍼하고 있는데 다음 날에 아들이 오는 거예요, 마을에서. 지난 밤에 서당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오지 않고 서당에서 잤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이제 소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 모양의 동자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런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존재를 제가 죽인 거죠. 근데 그것은 신이 만든 허상이었고 실제로 있던 실상은 다른 곳에서 살아서 나오는 거죠. 지금 박장철 설화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중에 보니까 걔가 마루 밑에서 꼬리치면서 나오더라. 살아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인 것은 이제 그 마음만 받으신 거지 실질적으로 그 허상을 받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적 존재들이 허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왜 그 호랑이 관련된 그 공포 영화 이번에 뭐 나온 거 있지 않았어요? 장산범. 장산범 같은 거 보면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뭐 모습을 흉내내거나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다른 설에도 보면 호랑이가 사람을 현혹시켜서 막 따라갔더니 알고 봤더니 뭐 산삼밭이었다든지 아니면 벼랑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이는 우리의 이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능력 같아서. 이것도 막 약간 신이 이렇게 시험을 내리잖아요. 뭐 성경 같은 데서도 뭐 아들을 바치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네, 천사가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너의 각오를 보겠다.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그렇죠. 네가 어디까지 희생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이제 아들을 희생시킨 거긴 하지만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어야 나한테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잘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이렇게 보면 이런 효송에 감동한 산신이 기적을 행사해주는 효행설화의 이런 허구적인 문학성과 함께 또 실제로 사셨던 분이다 보니까 어떤 실증적인 역사성이 잘 결부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전설의 환상성과 현실성 고루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고루 느낄 수 있는데 고루하다고 생각했는데 환상성과 현실성을 고루 느낄 수 있는 좋은 설화였군요. 전설이었습니다. 고루하게가 아니라 고루 느낄 수 고루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자기 부분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생명을 이제 중요시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있고요. 아까 동자삼 설화 같은 거 자식의 생명을 경시해가지고 약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시했던 그런 소행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고설화라고 보면 할이 이제
베어낸다는 뜻이고 고가 허벅지 고인데 아, 그런 얘기도 많이 내 들어본 것 허벅지를 같아요. 베어서 아버님께 드린다든지 뭐 피를 내어서 입에다 짜드린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효자를 막 증명해야 돼. 네. 네, 그런 거 보면 고통을 이제 통해서. 자식의 생명력을 부모의 생명보다 좀 경시하던 문화인데 예. 네, 이런 부정적 측면에서의 극단적 효행담 자료가 많이 전해져 왔어요. 아, 근데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 너무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박장철 효자의 유래는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과 마을 주민 또는 가축까지 아까 개가 살아났으니까 예. 생명을 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현대적 시선을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효행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마을 주민도 다 구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나만의 그 아들이 아니고 모두의 아들이. 네, 우리 되는 가문 미랑 박씨만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장지동 그리고 이 화성의 좋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런 서사적인 의미를 좀 덧붙여 봤습니다. 야,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금 이제 재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개방이 좀 덜 되어 있고 안에까지 들어보긴 좀 어려운 것 그렇죠. 이제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집안의 그 재산이고 시설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근데 거죠? 화성시에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된 만큼 화성 시민들께서도 이제 충분히 문화적으로 예. 좀 보시고 또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런 탐방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 예, 예. 우리 마을 탐방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좀 이렇게 궁금할 때 해설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어디 이렇게 갔을 때 효자비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연려문, 효자비 네, 이런 거 연려문. 보면 아, 뭐 대단하긴 한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재미있는 느낌이랄까? 좀 이렇게 뭐 여행도 이제 배우러 가기도 하지만 즐기러 가는 것도 있는데 아, 그 즐기러 가는 여행에서 이렇게 좀 아,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그 뭐랄까 스팟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박장철 그 전설을 이렇게 딱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이 있는 굉장히 좋은 전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그 어떤 지배적인 이념이 지금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부정적인 단점도 있긴 하지만 예, 예. 또 좋은 점도 물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점,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제 고루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지역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고 하는데 그만큼 지역에 소소한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사는 옆 동네 이런 곳으로 조금 넓혀 가실 때 이런 전설적인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더 재미난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지역학 제목도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이라고 한 것처럼 예, 이제 실제 여행을 할 수 있을 때가 되거나 조금 이렇게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 좀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좀 좀 나아지면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지식도 쌓고 뭐 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 아들한테 좀 효도도 좀 이렇게 한번 뭐 주입도 시키고 이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구석에서 이 화성의 전설을 통해서 화성을 잘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번 동탄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듣는 와중에도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압박 같은 걸 조금 덜 느끼면서 환상담, 뭐 호랑이도 나오고 뭐 변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남은 지역이 또 1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화성 곳곳이 정말 재미있고 특징이 다 다르고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인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예, 네. 인사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아니고 이틀 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